이, 이 짐승만도 못한 악마 같은 놈. 네가 유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소윤아, 당신은 유진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야지.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대한민국 상위 1%의 삶.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결혼 생활. 남편이 경기도 외곽에 사들인 낡은 별장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제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가끔 혼자만의 휴식이 필요하다며 그곳에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죠. 그가 7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난 어느 날 저는 그가 그토록 들어가지 말라 신신당부하던 별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지하실에서 저는 6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제 가장 친한 친구 유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친구의 발목에는 차가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제 완벽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편안한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끔찍한 비밀과 그 비밀을 파헤치다 거대한 어둠과 마주하게 된 한 여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죠. 남편 강지혁은 젊고 유능한 대기업 JH그룹의 부사장입니다. 훤칠한 외모에 재력까지 갖춘 그는 제게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외출할 땐 기사가, 집안일은 가사도우미가 도맡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부족하게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차가운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그 균열은 6년 전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유진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 사건은 남편과 저의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는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신사적인 태도 뒤에는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죠.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그 사이엔 마치 은하수라도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한 채의 집, 경기도 외곽의 잡초, 무성한 낡은 별장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남편은 제게 거의 상의도 없이 그 별장을 샀어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죠.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인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휴식을 위한 그 별장은 제 마음속 가장 큰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약간의 경고 섞인 말투로 말했죠. 서윤아, 거긴 나만의 공간이야. 당신은 오지 않는 게 좋아. 괜히 갔다가 좋을 거 없어. 나만의 공간이라니 정말 우스운 말이죠. 부부 사이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금기시될 만큼 비밀스러운 공간이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건 그의 규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는 주말을 이용해 혼자 차를 몰고 그 별장으로 가 이틀 정도 머물렀습니다. 돌아올 때면 그의 몸에선 흙과 낡은 나무가 뒤섞인 희미한 냄새가 났고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피로감과 함께 무언가 만족한 뒤에 공허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는 늘 정원 좀 가꾸느라 피곤해서 그래라며 가볍게 넘겼죠. 여자의 직감은 예리한 바늘처럼 시시각각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다른 여자? 아니면 차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은밀한 취미? 그가 없는 수많은 밤, 저는 온갖 어두운 상상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걸지도 몰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 금지라는 네 글자는 저주처럼 맴돌며 그 시골 별장을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악마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전환점은 지난주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긴급 통보를 받고 해외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해 7일간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7일, 제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공항에 바래다 주던 날,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샤넬 정장을 차려입고 강지혁의 아내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미소를 띤 체그를 배웅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듬직하고 여유로운 엘리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심장은 갈비뼈 안에서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어. 3년간 묻어두었던 광적인 호기심과 의심이 담쟁이 덩굴처럼 마음속에서 마구 자라났습니다. 지혁 씨. 제가 나지막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왜 그래? 서윤아, 집에 무슨 일 있으면 김 비서한테 연락하거나 바로 나한테 전화해. 그의 미소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저는 그 깊은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몸조심하고 빨리 돌아오라고요. 저는 다가가 언제나처럼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이 행동이 오늘따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걱정 마. 그는 제 팔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 제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차가운 제수의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열쇠는 차가웠지만 제 심장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바로 그 별장의 열쇠였습니다. 어제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서재에 있는 잠긴 서랍 속 비밀 공간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열쇠와 함께 별장의 초기 외관 사진 몇 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숨겨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곳의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비밀을 파헤치기 직전의 흥분과 마주하게 될 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년간 속아왔다는 배신감에 대한 반격의 의지가 뒤섞여 있었죠. 강지혁, 만약 당신이 정말 그곳에 누군가를 숨겨두었거나 나 몰래 몹쓸 짓을 하고 있었다면 나 박서윤 절대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당신에게 기대어 사는 장식품이 아니야. 당신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배신과 기만은 절대 용납 못해. 다음 날 저는 단정한 바지 정장 차림으로 제 포르쉐를 몰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풍경이 황량하게 변해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좁은 길의 끝이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별장은 사진보다 훨씬 낡아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외벽은 마른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잿빛 하늘 아래 침묵하는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끼익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고 그 소리는 적막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원은 무릎까지 차오른 잡초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별장 현관문은 두꺼운 원목으로 되어 있었고 튼튼해 보이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저는 피스의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찰칵. 열쇠가 돌아가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뭐라 형용하기 힘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기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내는 어두웠고 두꺼운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마치 침묵하는 유령들 같았죠.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발걸음에 맞춰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거실, 식당, 부엌. 1층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처럼 먼지가 쌓여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이곳에 있지 않다고. 강지역에 올 때마다 이 먼지투성이 거실에 앉아있기만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과 그 옆에 있는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이번에도 주머니 속 개수의 열쇠가 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철컥.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문 뒤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좁은 시멘트 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불길한 예감이 이 순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의 진짜 비밀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계단은 가팔랐고 아래에서부터 음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곰팡내와 함께 상한 음식물 같기도 한 희미한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감을 애써 참으며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얼룩덜룩한 벽면을 비쳤습니다. 마침내 바닥에 다다랐습니다. 지하에는 낡은 가구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쪽에 나중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철문이었습니다. 그 철문에는 거대한 자물쇠뿐만 아니라 전자식 비밀번호 키패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시골 별장 지하에 비밀번호가 필요한 철문이라니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철저히 봉쇄해둔 걸까요? 저는 철문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철문에 귀를 대고 숨죽여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마치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듯한 소리가 스윽스윽 들려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 순간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두 개의 불길처럼 뒤섞여 저를 덮쳤습니다. 강지혁,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감히 여기에 사람을 가둬? 분노가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철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누구냐고요? 대답해요.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지하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안에서 들려오던 쇠사슬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대신 상처 입은 작은 짐승이 내는 듯한 극도의 공포에 질린 흐느낌과 함께 무언가 뒤로 물러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전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저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살폈습니다. 내 자리 비밀번호 대체 뭘까? 강지혁의 생일? 내 생일? 결혼기념일? 우리 집 주소? 생각나는 모든 숫자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잠금 장치는 차가운 오류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강지혁은 7일 후에나 돌아옵니다. 시간은 충분하지만 문 뒤에서 고통받고 있을 미지의 생명을 생각하니 단 한순간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철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지혁은 무엇을 비밀번호로 썼을까?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서도 남들이 쉽게 추측할 수 없는 숫자, 특별한 의미. 그때 6년간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불현듯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최유진의 생일. 유진이는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와 유진이 그리고 강지혁은 모두 같은 과동기였죠. 심지어 강지혁이 제게 고백하기 전 유진이에게 잠시 호감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거절했지만 그 일은 저와 유진이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강지혁과 사귀게 되자 유진이는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제 마음속에 영원한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년간 수사했지만 결국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되었죠. 설마 황당하고 끔찍한 생각이 독사처럼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하지만 제 손은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떨면서 비밀번호 키패드로 향했습니다. 한자, 두자, 최유진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삐하는 긴 소리와 함께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대한 충격의 사고가 정지될 지경이었습니다. 왜 유진이의 생일이지?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자물쇠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벗겨내고 그 무거운 철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겨우 서너 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거친 시멘트 벽, 구석에는 허름한 철제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거의 사람의 형상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누더기를 걸친 해골 같았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뭉쳐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드러난 피부는 병적으로 창백했고 온갖 오물과 의심스러운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쇠사슬의 다른 한쪽 끝은 벽에 박힌 쇠고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란 듯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과 심장을 뒤흔드는 충격을 애써 참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얼굴은 비쩍 마르고 오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극도의 공포로 크게 떼어진 두 눈에는 익숙한 윤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눈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제 모든 심리적 방어선을 단숨에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유진아.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갈라졌고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너 최유진 맞아? 그 사람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불빛 속에서 힘겹게 초점을 맞추며 제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공포로 가득했던 그 눈동자는 점차 더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충격, 망연자실함, 그리고 거대한 굴욕감, 마침내 그 감정들은 터져나오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입술이 격렬하게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 우르릉.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6년 전 실종된 제 가장 친한 친구. 그동안 밤마다 꿈에서 그리워하고 행방을 걱정하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했던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제 완벽한 남편에 의해 짐승처럼 이 시골 별장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천장을 비추며
우리 두 사람의 뒤틀리고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황은 저를 광기와 차가운 심연 속으로 완전히 밀어 넣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보며 눈물을 쏟아냈지만 울부짖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부서지는 듯한 문장을 쥐어짰습니다. 빨리 도망쳐, 서윤아.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그 사람 곧 돌아올 거야. 그 사람, 강지영 말이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그녀의 앙상한 팔을 붙잡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 출장 갔어. 7일 뒤에나 돌아와. 유진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네가 여기에? 그 사람이 왜 너를 가둔 거야? 유진이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 속에 공포가 넘쳐 흐를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그 사람 비행기 안 탔어. 매번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 날 감시하고 괴롭혔어. 그녀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사람은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서윤아, 이건 함정이야.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하 입구 쪽에서 쾅하는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제게는 뼛속까지 익숙하지만 지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약간의 희열과 냉소를 담은 채 계단 위에서부터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당신은 여전히 말을 참 안 듣는군. 내가 말했잖아. 여긴 당신이 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맹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 계단 입구에 말끔한 정장 차림에 강지혁이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쥐를 잡은 고양이처럼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무한히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운 독사처럼 축축한 계단을 타고 내려와 제 귀에 그리고 심장에 엉겨 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지는 차갑게 굳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역광을 등지고 서 있어 그 듬직한 실루엣이 흐릿하고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수년간 매일 마주하던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익숙한 미소만큼은 선명했습니다. 한때 저를 안심시켰던 그 미소가 지금은 소름 끼치는 희열과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아, 당신은 여전히 말을 참 안 듣는군. 그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천근만근해. 내가 말했잖아. 여긴 당신이 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거대한 충격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튀어나온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침대 구석에 웅크린 유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학교에서 누군가 유진이를 괴롭혔을 때처럼. 지혁, 제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악마 같은 놈. 내가 유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불빛이 위를 향하며 지하실의 낮은 천장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도 비추었죠. 그의 구두가 시멘트 계단을 밟는 소리, 또각, 또각,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제 신경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그는 마치 재미있는 질문이라도 들은 듯 피식 웃었습니다. 서윤아, 당신은 유진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야지.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마침내 그가 지하 바닥에 내려섰습니다. 그는 제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아래에서 비추는 휴대폰 불빛이
그의 잘생긴 얼굴에 기괴한 명암을 만들어내 마치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정장 차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마친 사람처럼 아내의 친구를 6년간 감금한 이 마굴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당신 비행기 안 탔구나.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겨우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유진이의 경고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그저 당신에게 방해받지 않고 이 비밀을 마주할 합리적인 시간적 여유를 줬을 뿐이야. 당신이 3년을 참았으니 이제 더는 못 참을 줄 알았지. 서윤아, 난 당신을 나 자신만큼이나 잘 알아. 당신의 호기심, 불안감, 전부 다 보고 있었어. 그는 이 더럽고 비좁은 지하실을 둘러보며 눈에 만족감마저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좀 허름하긴 해도 조용해서 이야기하기엔 안성맞춤이지. 그의 시선이 저를 넘어 제 뒤에 있는 유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수술용 메스처럼 차가워서 유진이는 억눌린 흐느낌을 내며 격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쳐다보지 마. 저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듯 소리쳤습니다. 강지혁,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 왜 유진이를 6년 동안이나 여기에 가둔 거야? 유진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강지혁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지하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윤, 당신 정말 순진해서 귀여울 정도네. 아직도 이게 단순히 뭘 잘못하고 말고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저는 즉시 경계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멈춰.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그는 정말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장악한 자의 거만한 조롱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걱정 마. 서윤아, 오늘 내가 온 건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야. 적어도 지금은 난 그냥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러 왔을 뿐이야. 당신들이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이야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다시 한번 깊고 위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6년 전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6년 전 유진이가 실종된 그날 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셋과 친구 몇 명이 모여 제 승진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했죠. 그러다 유진이가 몸이 안 좋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그 후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제 목소리는 바싹 마른 채 갈라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의 눈빛이 흐려지며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다들 즐거워했지. 특히 당신. 승진해서 앞길이 창창했잖아. 그런데 최유진은 겉으로는 당신을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에 미쳐가고 있었어. 그렇지, 유진아. 그가 갑자기 유진이를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진이는 겁에 질려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가장 친한 친구? 강지혁은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윤,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의 그 가장 친한 친구는 그날 밤 당신이 술에 취한 후에 나를 찾아왔어. 그의 말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한테 자기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 대학 때부터 좋아했다면서.
당신보다 자기가 나를 더 잘 알고 더 잘 어울린다고. 심지어 비열한 수단으로 나를 유혹하려고까지 했지. 말도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이건 알아? 그 여자가 당신 회사 경쟁사에 몰래 프로젝트 자료를 넘긴 적이 있다는 거. 단지 그 프로젝트 책임자가 당신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잘 나가는 꼴을 보기 싫었던 거지. 당신은 몰랐겠지. 워낙 흔적 없이 처리해서 결국 M1 신입사원 하나가 뒤집었었으니까.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년 전 회사에서 실제로 중요한 프로젝트 기밀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큰 소동이 있었고 결국 말단 직원 한 명이 범인으로 지목된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죠. 그 일이 유진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특히 저렇게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한 내 친구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강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내게 거절당하자 창피함에 분노하며 협박했어. 만약 내가 당신을 떠나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과거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과거에 대한 비밀. 저는 그의 말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강지혁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졌지만 곧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여자의 협박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야. 우리는 주차장에서 격렬하게 다퉈서 그의 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는 다시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뼈에 사무치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지. 몸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가 실수로 머리를 부딪혔어. 저는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웅크린 채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강지혁의 말이 사실일까? 그날의 실종은 정말 사고의 결과였을까? 네가 죽인 거야.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나도 그때는 겁이 났어. 숨을 쉬는지 확인했는데 기절했을 뿐이었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여자가 깨어나면 이 일을 빌미로 나를 협박하고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거라고. 그렇게 둘 수는 없었어. 그래서 유진이를 여기로 데려와서 6년 동안 가둔 거라고? 저는 그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불법 감금이야. 범죄라고. 강지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나를 협박했어. 우리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고. 내가 한 모든 건 당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서윤아. 그는 거의 광기에 찬 집착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난 6년, 난 매일 지옥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그 여자가 여기 조용히 갇혀서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도 나를 협박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게 가치 있다고 느껴졌어. 난 심지어 그 여자를 잘 보살펴 주기까지 했다고. 봐, 아직 살아있잖아. 안 그래? 보살펴. 저는 유진이 발목에 굵은 쇠사슬과 이 비인간적인 환경을 가리키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걸 보살핀 거라고 말하는 거야? 강지혁, 너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미쳤다고. 그 여자의 탐욕과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저 여자는 입으로는 당신을 친구라고 하면서 뒤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궁리만 했어. 그리고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 당신은 수년간 마음속에 우리를 망칠 뻔한 저 여자를 품고 있었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믿지 않았어. 계속 나를 의심했잖아.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이 여기에 왜 왔겠어? 그의 비난은 날카로운 검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제가 그를 의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이상한 행동과 비밀스러운 별장 때문이었지. 유진이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됐어. 강지혁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어. 서윤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말해봐. 우리 셋 중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지?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몇몇 의문점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유진이의 질투, 기밀 유출 사건, 그리고 사고.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니야, 그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돼. 설령 유진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해도 그가 6년 동안 유진이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이건 별개의 문제야. 법과 도덕의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유진이가 무슨 짓을 했든 당신이 이렇게 할 권리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지혁, 당신은 지금 당신의 변태적인 통제욕과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풀어줘. 그리고 지금 당장 자수해. 자수? 강지혁은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장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갑이나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단도였습니다. 서윤아, 당신은 너무 순진해. 그는 단도를 가지고 놀며 가볍지만 치명적인 위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당신들을 그냥 보내줄 것 같아? 당신들이 나가서 신고하고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둘 것 같냐고? 그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원래 당신이 얌전히 내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부로 살 수 있었어. 당신은 계속해서 사모님의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 하지만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어. 저는 유진이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여서 입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단절된 지하실에서 저와 유진이를 죽이고 사고나 실종으로 위장할 셈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라면 정말 흔적도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지혁, 진정해. 살인은 중죄야.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멈추면 멈추라고. 그는 잔인하고 절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6년 전 그날 밤부터 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가 단도를 치켜들었습니다. 칼끝이 저를 향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 뒤에 웅크리고 있던 유진이가 온 힘을 다해 미약하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저와 강지혁은 동시에 얼어붙어 유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오물로 뒤범벅이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6년간 억눌려왔던 광기 어린 증오와 맑은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믿지 마. 그녀는 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난 그 사람을 유혹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강지혁이 방금 만들어낸
거짓말의 거품을 터뜨리는 무거운 망치 같았습니다. 강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최유진. 입 닥쳐. 하지만 유진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독을 품은 칼날 같은 눈빛으로 강지혁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본 건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주차장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모습이었어. 그들은 돈 세탁과 사람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쿵. 유진이의 말은 제 귀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불법 거래, 돈 세탁, 사람 목숨. 강지혁은 단순한 불법 감금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더 어둡고 끔찍한 범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지혁의 표정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가장 깊은 비밀이 탄로난 자의 폭발적인 분노와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격분한 야수처럼 유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헛소리를 해. 죽여버리겠어. 차가운 빛을 띤 단도가 유진이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강지혁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제 비명과 몸은 거의 동시에 터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공포는 원시적인 보호 본능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유진이가 내 눈앞에서 6년간 그녀를 고문한 이 악마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발사된 포탄처럼 어깨로 강지혁의 옆구리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며 나온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강지혁은 늘 우아하고 순종적이기까지 했던 제가 그렇게 거칠게 저항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유진이를 향하던 단도는 방향을 틀어 더러운 침대 시트를 찢고 유진이의 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강지혁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얼굴에 야수 같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이를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도가 다시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굴러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칼날의 서늘한 바람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구석의 낡은 나무 상자를 들이받았고 안에 잡동사니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서윤아, 조심해. 유진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손발을 써가며 기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지하실은 좁고 잡동사니로 가득해 피할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강지혁은 저보다 훨씬 크고 힘이 셌으며 손에는 무기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제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잡동사니로 향했습니다. 빈 생수병 몇 개, 곰팡이 쓴 과자 봉지, 그리고 벽돌 반 조각. 강지혁이 다시 덤벼드는 순간 저는 그 벽돌을 집어들어온 힘을 다해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고 벽돌은 그의 팔뚝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단도를 놓칠 뻔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곳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탈출해서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 신고해야만 저와 유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강지혁은 고통을 참으며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북소리처럼 등 뒤에 바싹 따라붙었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저는 거의 기다시피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손이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내려와. 그가 힘껏 잡아당기자 저는 균형을 잃고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몸이 공중에 매달린 채 하반신은 그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놔, 이 미친놈아.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라고? 널 보내줘서 신고하게 만들라고? 꿈깨. 그의 얼굴은 힘을 주느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저를 잡고 다른 손에 든 단도를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허벅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기보다는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래에서 6년간의 굴욕과 증오가 담긴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무거운 쇠사슬을 끌며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처럼 강지혁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벌려 그의 종아리를 세게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강지혁이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를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유진이를 걷어찼습니다. 놔, 이 미친년아, 놓으라고. 저는 그 틈을 타 계단 위로 기어 올라가 그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였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강지혁은 저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폭력을 유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유진이의 머리와 몸을 마구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진이는 너덜너덜한 헝겊 조각처럼 차이면서도 그의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선혈이 그녀의 입가와 그의 바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해, 이 짐승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내려가려 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함께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유일한 기회는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빨리 가. 신고해. 유진이가 피투성이 얼굴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작별의 의미와 마지막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으로 제게 귀중한 몇 초를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그 무거운 철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내려올 때 문을 닫고 잠가버렸던 겁니다. 절망이 얼음물처럼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막혔습니다. 흐흐흐. 강지혁이 발길질을 멈추고 낮고 섬뜩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도망가야지. 왜 안 가? 그는 철문을 두드리는 저를 보며 쥐를 잡은 고양이처럼 희열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깜빡하고 말 안 해줬네. 그 문은 특수 제작이라 안에서는 절대 못 열어. 방음도 완벽해서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밖에서는 안 들리지. 그는 다리에 매달려 있던 유진이를 세게 걷어차 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진이는 힘없이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달려내려가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코에 손을 대보자 아직 희미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이고 팔뚝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지만 그의 흉포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정이군. 너희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 내가 소원대로 해주지. 그가 단도를 치켜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퇴로가 막히고 유진이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저 역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눈앞에 저 남자는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목숨을 노리는 악마일 뿐이었죠. 극도의 절망과 분노 속에서 저는 오히려 기이하게 냉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유진이도 나도 이 지옥에서 진실이 묻히게 할 수는 없어. 뇌가 전례 없는 속도로 회전했습니다. 휴대폰.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철문을 밀 때 문 앞에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없다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바닥을 훑었고 마침내 철문 아래 그림자 속에서 화면은 깨졌지만 손전등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는 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뭘 보는 거야? 이거 찾아. 강지혁이 제 시선을 눈치채고 발끝으로 휴대폰을 툭 찼습니다. 헛수고하지 마. 여긴 신호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휴대폰을 찾아도 전화는 못 걸어. 신호 차단 장치까지. 그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강지혁,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저는 말을 걸며 시간을 끄는 동시에 몸을 움직여 유진이를 등 뒤로 더 감싸고 손으로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먼지와 빈병뿐이었습니다. 뭘 원하냐고. 난 이미 기회를 줬어. 서윤아, 네가 얌전히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 부부로 남을 수 있었지. 하지만 넌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 그러니 유감스럽게도 너희 둘은 사라져야만 해. 그의 말투는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고통 없이 보내줄게. 아니면 내가 저 여자처럼 여기에 남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가끔은 여기가 좀 외롭거든. 속이 뒤틀릴 듯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꿈깨.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지혁, 넌 도망 못 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친구한테 말해뒀어. 내가 실종되면 경찰은 제일 먼저 당신을 찾아올 거야.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조금이라도 망설이기를 바라며 도박을 걸었습니다. 강지혁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지만 그는 곧 다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윤, 넌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군. 내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땐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는 뜻이야. 넌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지. 심지어 정신 나간 내 친구한테 납치당해 살해당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내가 최유진을 6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잊지 마. 그의 자신감과 냉혹함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재력과 수단이라면 사고를 위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애원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지하실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일 겁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으로 향했고 딱딱한 물체가 손에 잡혔습니다. 제 차 열쇠였습니다. 열쇠 꾸러미에는 작은 스위스 군용칼이 달려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뜯을 때나 쓰던 거의 잊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작은 칼은 그의 단도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맨손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을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강지혁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단도를 쥔 채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게임은 끝났어. 서윤아, 날 원망하지 마. 네가 쓸데없는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었을 뿐이야. 그가 단도를 치켜드는 순간 저는 숨겨둔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칼로 그를 찌른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열쇠 꾸러미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미친 암사자처럼 머리를 숙여 그의 복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우리는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의 위에 올라타 필사적으로 그의 손에 들린 단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순간의 망설임이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놔, 이 미친년아. 강지혁은 제가 달려들 줄은 몰랐던 듯 당황하며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구르며 뒤엉켜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곧 제압당했고 단도 칼끝이 점점 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향수와 피, 땀 냄새가 역겨웠고 그의 눈에 서린 광적인 사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 이 어두운 마굴에서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손에, 아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힘이 빠져나가고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 순간 제 눈초리에 원래 쓰러져 있던 유진이가 눈을 뜬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그녀의 발목에 묶여 벽에 고정된 굵은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쇠사슬을 움켜쥐고는 저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지혁의 뒤통수를 향해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지혁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를 누르던 힘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광기와 사리가 사라지고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옆으로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통수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액체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와 힘이 다해 쓰러진 유진이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지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쓰러진 강지혁과 쇠사슬을 쥔 채 다시 의식을 잃어가는 유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충격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다는 허탈감이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일단은 살아남았어. 지하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제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울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피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허탈한 기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강지혁을 보았습니다. 그의 뒤통수에서 흘러나온 피가 시멘트 바닥에 검붉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유진이, 그녀는 마치 폭풍 후에 휩쓸린 낙엽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아니, 이건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번 것뿐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긴장이 풀리자 몸이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지혁은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이 마굴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유진이에게 다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숨소리.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강지혁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증오와 공포, 그리고 한때 내 남편이었던 이 남자에 대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악마였습니다. 당장 이곳을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철문으로 달려가 문을 밀고 당겨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휴대폰. 저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가 절호에서 제 깨진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강지혁도 이곳을 드나들었을 텐데. 열쇠, 그의 몸에 열쇠가 있을 거야. 아니면 신호 차단 장치를 끌 수 있다면. 저는 다시 강지혁에게 다가가 역겨움을 참고
그의 몸을 뒤졌습니다. 정장 주머니에는 지문으로 잠긴 휴대폰과 지갑, 담배뿐이었습니다. 열쇠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숨겨뒀을까? 제 시선이 지하실 구석에 낡은 나무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생수 몇 병과 비상식량, 그리고 공유기처럼 생긴 검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신호 차단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뽑을 수도 끌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지독한 놈. 출구는 막혔고 다시 강지혁에게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잠깐 그의 휴대폰, 내가 잠금을 풀 수는 없지만 그의 손가락이나 얼굴을 이용하면 저는 그의 손을 들어 지문 인식 센서에 대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절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때 제 손끝이 그의 정장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작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아날로그식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강지혁의 날카로운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다. 날짜는 6년 전 유진이가 실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수첩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뒤틀린 일기장이자 범죄 계획서였습니다. 서윤이가 승진했다. 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최유진, 그 계집애가 뒤에서 도왔다. 그들은 모두 나를 무시해.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그 돈을 빨리 세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이다. K가 재촉하고 있다. 회사의 해외 프로젝트는 완벽한 통로다. 최유진이 재무팀에 있는 게 걸림돌이다. 입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유진에게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심지어 나를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그렇다면 나도 무자비해질 수밖에. 별장 지하실을 쓸 때가 왔다. 오늘 밤 저녁 식사가 기회다. 그 여자를 실종시키는 거야. 영원히. 수첩 내용은 강지혁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그가 제 승진에 대한 질투심과 자신의 돈 세탁 범죄를 유진이에게 들키자 그녀를 계획적으로 납치, 감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첩은 그의 자백서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첩을 넘겼습니다. 뒤에는 그가 어떻게 유진이를 실종 처리하고 회사를 이용해 돈 세탁을 했는지, 그리고 제 앞에서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순진해서 속이기 쉽다. 호화로운 삶만 제공해주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지. 별장이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 아무도 실종된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는 생각 못할 테니. 최근 서윤이가 별장을 의심하는 눈치다. 만약 들키면 그곳에 손님 한 명을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K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 큰 돈이 필요할지도. 최후의 수단으로 서윤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을 쓸 수도 있겠군. 보험금. 그는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함정은 단순히 저를 제거하기 위한 서막이었던 겁니다. 이 수첩은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제 시선이 다시 지하실을 훑었고 유진이가 묶여있던 벽의 쇠고리에 멈췄습니다. 자세히 보니 쇠고리 밑부분에 아주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강지혁의 몸을 뒤져 그의 벨트 안쪽 아주 은밀한 주머니에서 작은 대쇠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쇠고리 전체가 벽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홈 안에 바깥 철문을 열 수 있는 긴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변태 같은 놈, 그는 탈출의 열쇠를 유진이를 쫓아맨 족쇄의 끝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저는 그 열쇠를 집어들고 유진이의 발목에서 쇠사슬을 풀어냈습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 우리 나갈 수 있어. 저는 그녀의 뺨을 가볍게 치며 깨웠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열쇠. 찾았어. 응. 찾았어. 이제 가자. 저는 제 몸에 있던 증거 수첩을 가장 깊은 주머니에 쑤셔 넣고 힘겹게 유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지친 제게는 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열쇠를 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철컥. 열쇠가 돌아가고 6년간 유진이를 가두었던 그리고 우리의 무덤이 될 뻔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층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업은 채 비틀거리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풀과 흙냄새가 섞인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유. 저는 정원의 잡초를 헤치며 길 끝에 세워둔 제 포르쉐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와 제 차 바로 옆에 멈춰섰습니다. 제 유일한 퇴로를 막아선 것입니다. 검은색 벤츠, 강지혁의 차였습니다. 공범이 있었던 건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상대편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제 개인 기사이자 경호원인 김민준이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는 피투성이인 유진이를 업고 있는 제 셔츠를 보고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믿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기 전 불안한 마음에 혹시 밤까지 연락이 안 되면 경기도 외곽 별장으로 와달라는 애매한 문자를 남겨두었는데 이렇게 제때 와주다니. 민준 씨,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도와줘요. 강 부사장님이 그 사람이 미쳤어요. 민준 씨는 제 등에서 유진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제 차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우선 차에 타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가면서 하시죠. 우리가 막 차문을 열고 유진이를 태우려던 순간 별장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피투성이가 된 강지혁이 비틀거리며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깨어날 줄이야. 그는 손에 여전히 단도를 쥔 채 야수처럼 포효하며 우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아무도 못 가. 사모님, 차에 타세요. 민준 씨는 유진이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저를 운전석으로 떠민 뒤 망설임 없이 강지혁에게 맞섰습니다. 민준 씨, 조심해요. 칼 들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지혁의 단도가 날아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날렵하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단도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완전히 이성을 잃은 강지혁은 맨몸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잡초 위를 구르며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조수석 발밑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어 민준 씨 위에 올라탄 강지혁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그가 주춤하는 사이 민준 씨가 전세를 역전시켜
그를 제압했습니다. 사모님, 트렁크에 밧줄 있어요. 저는 트렁크에서 등산용 밧줄을 가져왔고 우리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강지혁을 꽁꽁 묶었습니다. 박서윤, 너희들 도망 못 가. K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가 승야한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K,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 사람 벤츠 트렁크에 가둬요. 우리는 강지혁을 벤츠 트렁크에 쑤셔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사모님 차로 유진 씨를 데리고 먼저 병원으로 가세요. 저는 이 차를 몰고 경찰서로 바로 가겠습니다. 민준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포르쉐에 시동을 걸고 좁은 시골길을 달려나갔습니다. 민준 씨의 벤츠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K의 존재가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는 어떻게 이 외진 곳을 이렇게 정확히 찾아온 걸까? 그 의문이 뇌리를 스쳤지만 유진이에 대한 걱정에 금방 잊혔습니다. 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뒷좌석의 유진이는 숨소리마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민준 씨의 벤츠가 제 옆으로 다가와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이 차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시내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이 근처에 시골 보건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거기로 가서 지혈이라도 하죠. 그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좁은 길로 들어섰고 곧 평안보건지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피투성이인 유진이를 안고 뛰어들어가자 졸고 있던 늙은 의사와 간호사가 기겁하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시킨 대로 산에서 굴러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의사가 유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하실에서는 터지지 않던 신호가 겨우 잡힌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 유진이 사건을 담당했던 조 팀장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윤 씨, 예전에 말했던 경기도 별장, 최근 강 부사장, 회사 자금 흐름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잡았소. 일이 복잡하니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 연락을 기다리시오. 문자는 30분 전에 와 있었습니다. 조 팀장님도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강지혁을 트렁크에 싣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제가 휴대폰을 쥔 채 갈등하던 바로 그 순간 뒤통수에 둔탁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제 눈에 보인 것은 차갑고 낯선 표정으로 작은 소화기를 들고 서 있는 민준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왜 끈적하고 차가운 어둠, 의식이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뒤통수의 격통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귓가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 K께서 화나셨어. 강지혁, 그 멍청이가 자기 아내 하나 처리 못해서 경찰까지 꼬이게 만들었다고. 알아. 하지만 여자 둘의 트렁크에 골칫덩어리까지. 목표가 너무 커. 그 목소리는 민준 씨였습니다. K 민준 씨는 K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배신감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와 간호사를 기절시켜 묶어두었고 저와 유진이 그리고 강지혁까지 아지트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박서윤 씨, 왜 편한 사모님으로 살지 않고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까? 얌전히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K께 가면 다른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들이 저와 유진이를 차 뒷좌석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필사적으로 제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 소지품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가방 속에서 그 수첩, 강지혁의 범죄 기록이 담긴 그 수첩을 꺼내 옆에 쓰러진 유진이의 헐렁한 셔츠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민준 씨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이 저와 유진이를 훑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뒤로 묶인 손목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에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하나를 쥐어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칼날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적군인가, 아군인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자 저는 뒤로 묶인 손으로 필사적으로 밧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침내 밧줄을 끊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진 손으로 저와 유진이의 발목을 묶은 밧줄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운전석에는 다른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있던 묵직한 유리, 재떨이를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그의 관자놀이를 내리쳤습니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핸들 위로 쓰러졌고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도로 옆 배수구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나무를 들이받기 직전에 겨우 멈춰 섰습니다. 경적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앞서가던 벤츠가 멈춰 섰고 민준 씨가 내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유진이를 끌어내 숲으로 도망치는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부축하고 어두운 숲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을 때 저는 낯선 남자의 휴대폰으로 겨우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위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제발 와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숲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요. 저희 여기 있어요. 경찰들이 저희에게 달려왔고 그들 중에는 조 팀장님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유진이를 실어갔고 저는 조 팀장님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지혁과 공범, 그리고 배신자 민준 씨와 그 배우의 K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수첩이 유진이의 옷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병원, 그리고 경찰서, 조 팀장님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 씨, 그의 본명은 김민준. 그는 K가 이끄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수년간 잠입해온 위장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공격하고 제게 칼날을 쥐어주고 저를 쫓아오지 않은 모든 행동은 더 큰 그림을 위한 K의 신뢰를 얻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위험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K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바로 JH그룹의 또 다른 창립 멤버이자 강지혁의 오랜 파트너였던, 늘 인자한 미소를 짓던 윤태석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강지혁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후 모든 악몽이 끝났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병실. 유진이는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었던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서윤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때 조 팀장님과 민준 경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윤태석, 강지혁 일당은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감금, 살인미수, 거액의 돈 세탁, 심지어 과거의 미제 살인 사건까지 연루되어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겁니다. 정의는 더뎠지만 결국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준 경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직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신 사모님. 아니, 박서윤 씨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유진이의 휠체어를 밀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강지혁의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제 몫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유진이는 지옥의 문턱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우리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6년은 길고 어두운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서윤아, 유진이가 제 어깨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기 봐. 날이 밝았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유진아. 날이 밝았어. 따스한 햇살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